네, 관심 리스트 봤습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CCTV 관련주 좀 식상하긴 합니다만 홍준표 후보 관련주 시간이 또 강세였더라고요. 네. 경납치의 종. 거기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회복했다 그래서 네네. 뭐 그 거래소의 그 인가 얘기 이슈가 있죠. 네네. FIU라는 건 이제 금융정보원을 얘기할 겁니다. 네네. 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하루에 송금을 1,000만 원 이상씩 하면은 이 FIU에 보고가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네. 보고 좀 돼봤으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뭐를 네. 어떻게 대비를 해볼까요? 제가 7월 중순부터 줄곧 조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조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관점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국은 분위기 싸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세 싸움이라고 할 수 네네. 있죠. 근데 뭐 재료들이 대부분 녹여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악재라고 하는 것들이 네네. 그렇죠. 오히려 저도 금리 인상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데믹 선언 요게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엔데믹이라고 하는 좀 그런데 위드 코로나. 네. 네. 그래서 뭐 방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뭐 거시 경제라든지 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토탈해서 저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투자 심리,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만약에 거시 경제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문제였다라면은 어제 탑픽 주도 섹터가 IT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어저께 제약 섹터가 뭐 물론 증권주가 더 강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섹터가 조금 더 강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제약주가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여전히 개별 종목이 개별 종목이 시장을 이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개별 종목이 이끈다라는 건 결국 투자 심리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종목별 등락 현황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중에 1,300 종목, 1,250 종목 이렇게 하락 종목수가 극대화되는 현상이 좀 그렇죠. 나타났었거든요. 어제는 딱 정반대였어요. 네, 그죠. 어제 또 어제는 반대로? 상승 종목이 네. 2,200개, 하락 종목이 한 200개. 네. 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그 반대였죠. 반대였죠. 네. 네. 하락 종목 2,200개.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앵커에도 짚어주셨지만 이 부분을 왜 짚냐면은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분위기 싸움인 거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조금 더 출렁일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투자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꺾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과민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또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반대로 코스닥의 상승 목수가 1,200종목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딱히 어느 게 주도주라고 말을 물론 상승한 섹터들 테마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꼬집어서 이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다. 뭐 할 만한 건 제가 볼 때는 없다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 투자 심리가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투자 심리가 증시도 방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처럼도 과민하게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또 근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경기가 정점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았었는데 이게 좀 더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좋았었지만은 이 좋아지는 폭이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갔다. 그러니까 경기 정점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 기저 효과가 이제는 끝이 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경기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 시장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극단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미 뭐 외국에- 그렇게 한번 꼭 겪어봤는데 지난주에 네네. 그 정도면 극단적인 하락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십몇칠 연속 막 주가가 또 하락하고 삼성전자도 어제도 제가 잠깐 브리핑해드렸지만 하루 거래일 빼놓으면 그때 네네. 보합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락으로 친다면 10일 거래 연속 하락하다가 네네. 이제 어제 조금 반등, 네네. 진짜 쥐꼬리만큼 반등.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최근 정도 하락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인 하락을 좀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코로나 같은 그런 하락이 나오게 그건 되면은 아닌데 추세적인 네. 하락,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네. 쇼크를 줄 만한 이런 거 네네.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같은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극단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은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정점일 가능성 때문에 주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잠시 힘들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 때문에 더 하락을
한다라는 건 3,000포인트가 깨진다라는 건 제가 볼 때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관점이 좀 바뀌어서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수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부터 어쨌든 조금 상승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장중 그리고 최근에 시장 흐름은 외국인의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 많이 좀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장 변동성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의 선물 수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선물 수급과 장중 변동성이 똑같이 그러니까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의 선물 수급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리고 옵션적 포지션도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면은 조금 최근의 변동성이 이제는 잦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반등시 매도, 현금 확보 이런 부분은 전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실제 전략으로 네네. 넘어가 주셨네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두 큰 번째 그림을 주제는 한번 점검해봤고 그다음에 네네. 실제 전략은 보통은 반등을 주면은 포지션 조정하고 좀 비중 네네네. 조절하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하니까 리스크는 줄여놓읍시다 이렇게 네네. 하는데 오히려 역설이네요. 반등 시 팔지 마라. 매도는 하지 말자. 더 사는 건. 더 사는 건 현금이 있다면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제가 7월 중순부터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그때 제가 그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많이 방송을 하셨어요. 네.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현금 확보를 한다든지 반등시 매도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시 매도는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그렇게 현금 확보 있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내 종목이 시장 하락과 동반해서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또 역설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하락한 것은 또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또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다려 보자라는 그런 판단에 반등시 매도는 하지 말자. 지금은 반등시 매도보다는 홀딩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저께 극단적으로 또 상승 종목 수가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츰 종목들이었던 투자 심리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고 기다렸는데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는 좀 생각을 해보셔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규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신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보유 종목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적의 여부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정확하게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언어의 유의, 그럼 반등을 주는데 좀 약한 또 네네. 시장의 주류적인 섹터가 아닌 네, 그런 기업은 좀 팔아서 네, 좀 그렇죠. 주류로 옮겨가는 거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것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시장 주류가 어딘가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같이 하락을 했고 근데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 또 같이 반등이 안 나온다. 요거는 그냥 소외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갈아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갈아타 본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화이자 이슈를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매수하고 싶은 섹터가 제약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네. 2차 전지. 2차 전지는 어쨌든 LG화학은 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 쪽 어때요? 네. 앞서 저희 네네. 소문으로 들었어를 네네. 먼저 진행할 때 이제 우리금융 지주를 이영락 차장이 했는데 나름의 신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은행주들 지금 잘 안 본단 말이죠. 그쵸. 네. 근데 금리 인상 이슈도 이번 주에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 한다고 봅니다. 네네.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추론을 조합해 보니까 금리 인상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되겠죠. 이게 어찌 보면 전문가마다 판단이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반대거든요. 오케이. 왜냐하면은 물론 그 지금 농협에서 그 부동산담보대출 12월 달까지 전격 중단한 건 네. 아시죠? 근데 이게 4대 은행으로 다 확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4대 은행이 전격적으로 다 중단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신한은행도 그렇고 하나은행도 그렇고 이 시중은행들이 이 흐름을 일정 부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업은행의 가장 큰 주 캐시카우는 잘 아시다시피 예대마진입니다. 네. 근데 이 예대마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출 일부 상품이긴 하지만 그 대출 전격 중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은행주를 매수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은행뿐만 아니라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험사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사까지 생보사도 대출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부담대도 생보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1금융권에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보험사 쪽을 하게 되면 좀 그 원활하게 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사도 나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뭐 네네. 목요일 날 이제 금통이 내일 모레잖아요. 네네. 뭐 임박해가지고 내일쯤인 건 아닌 것 같고 네. 보통 한 이틀 전부터는 슬슬 그 반영이 되니까. 이번에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을까? 동일? 26일? 네. 인상이요? 저 일단은 동결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 동결. 자꾸 나랑 반대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 같아요. 일단 하반기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혹시 한다라면 오늘 아침에 또 아까 속보 나갔을 거예요. 청와대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네네. 정상화라는 건 이제 금리 네. 인상입니다. 그동안 이제 양적 완화를 많이 네네.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하는 네네. 그것은 가계부채하고 부동산의 네네. 절박함 이게 이쪽으로 그렇죠. 너무 쏠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좀 표명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500명대. 네네. 뭐 물론 계속 그 네 자릿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2,000명을 넘지 않는 부분 네네. 이것도 작용을 하고 질병관리청에서의 멘트도 그렇고 네네. 다 조합해 보면은 금리 인상이다. 근데 이거 안 하면은 네. 금리 인상 많이 동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외국인 파는단 말이에요. 이게 워낙 약세가 되고 환율은 글쎄요. 오르고 외국인은 또 팔고 팔면서 반도체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악순환의 도미노는 오히려 금리 인상의 악재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같이 갑시다. 네? 그래. 아니야. 근데 각자의 생각이 있고 네. 그 논거가 있으면은 뭐 선택이야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느 쪽이 조금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진행을 하는 네네. 입장이니까 사실 중립이 맞지만 네. 뭐 그래도 피력은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이 나는 선에 예전에 김승수 총재 기억나시죠? 네. 김승수 총재가 예전에 한번 스트레스 가득 받은 얼굴로 금융통화위원회 와가지고 금리를 그때 인하했었나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누군 다 동결이라 예상을 했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저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경제부총리하고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서 김승수 총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얼굴로 와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동결을 예상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금리를 조정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 그 복잡한 얘기인데, 네. 뭐 배석, 열석, 뭐 이렇게 네네. 뒤에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압박이 갔다라면 아마 가능할 수 있는 오케이. 시나리오인데. 자, 개장 임박했으니까, 네네. 어머, 가셔야지 또. 네. 뭐 선택은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약, 2차 전지, 인터넷, 그리고 폴더블 폰, 그리고 이제 항공 쪽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자막이 다 나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그래 준비하는데 도움 주셨고요. 알파프로 투자 전략 팀의 정태근 팀장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